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시속 24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요일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오늘 밤부터 제주 산간 지방에는 최대 5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10건의 사건 가운데 3건의 증거품에서 용의자 이춘재의 DNA가 나온 것을 확인한 경찰이 4차 사건의 DNA 분석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본적과 주소지가 모두 화성인 것으로 드러난 이춘재는 경찰 직접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수사 기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을 사들인 것은 아닌지 검찰이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WFM은 정 교수가 투자했던 사모펀드의 운용사 포링크 PE가 배터리 펀드를 통해 투자한 업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데 정 교수는 동양대 병원 진단서와 함께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흘 전 경기도 파주에서 이어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병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이동 중지 조치도 해제됐고 일시적으로 올랐던 돼지고기 값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대북 제재 해제보다는 북한의 체제 보장 쪽으로 방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으로 인한 위기에 대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쟁 행위라며 이란을 비난한 것에서 달라진 입장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대신 제재 강화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 서쪽 해상을 시속 24km의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요일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이에 앞서 오늘 밤부터 제주 산간 지방에는 최대 500mm의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와서 영향을 주는 태풍이 유독 많은 올해입니다. 앞서 피해를 줬던 태풍 링링은 바람이 대단했던 태풍이었는데 이번 태풍 타파는 강력한 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태풍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 타파가 남해안을 통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쯤 제주를 지나고 부산 근처 대한해협을 지나는 경로입니다. 한반도는 내일 토요일부터 영향을 받겠습니다. 바람이 강했던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교회 첨탑이 무너지고 대형 간판이 떨어지는 피해가 컸다면 타파는 강한 바람에 많은 비까지 쏟아부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는 150에서 400mm, 제주 산간 지방은 500mm까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전남에는 최대 300mm, 경기 남부, 충청도, 전북에는 최대 120mm, 서울 등 수도권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반도를 덮고 있는 북쪽 찬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태풍이 만나면서 비구름이 커지는 형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한반도로 오는 만큼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피해를 입히는 태풍은 올해에만 6번째입니다. 1904년 관측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꾸렸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무기수 이춘재는 10개 살인 사건 가운데 일단 5차와 7차, 9차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됐던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 4차 사건의 DNA 정보와도 일치하는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1986년부터 4년 7개월 동안 1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의 사건 증거품에서 용의자 이춘재의 DNA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차, 7차, 9차 사건에서 발견된 6개의 증거품에서 확인한 겁니다.
가장 처음으로 국가수가 분석한 건 9차 사건의 증거물입니다. 이어 9차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았던 5차와 7차 사건의 DNA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어제부터는 4차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과 광역수사대 그리고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하순균 전 총경 등 전직 경찰까지 모두 57명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 씨와 나머지 사건들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1994년 처제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전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JTBC 취재진이 당시 같은 방에서 석 달 동안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이 제보자는 이 씨의 이중적인 행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A 씨는 1994년 여름 이춘재를 대전교도소 안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3달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 씨를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혼자 말도 없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봤나? 그냥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하고 그 사람 되게 흠슴해 보이거든. A 씨는 이 씨의 얼굴이 1988년 7차 사건 뒤 만들어진 화성 연쇄살인범의 몽타주와 거의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눈매는 거의 비슷하거든. 코만 좀 크고 볼살이 약간만 들어가면 몽타주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뽀얀 얼굴, 하얘 일을 안 하는 손. 새끼손가락은 기억나요. 예뻤다. 25년이 흘렀지만 A 씨는 지금도 이 씨의 이중적인 행동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제가 뭐 굉장히 이뻤다. 그걸 강조하더라고. 예뻐서 강강하고 죽이고 사체유기까지 하고 가족이나 이제 친지한테 걸릴까봐 그래서 죽였다. 저한테 죽였다고 얘기를 다 해놓고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 억울하다. 죄책감은 받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지. 이 씨가 그 당시 교도소에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씨가 교도소 생활은 모범적이었지만 위험한 요소가 많았던 인물이었다고 JTBC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변호사 접견을 갔다 와서 나는 무죄인데 왜 자꾸 인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력을 다 했으니까 자기 내가 무죄인데 왜 인정하냐. 나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다. 그 얘기 이제 지금도 생기생해. 내면에는 뭐 나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겠죠. JTBC 김태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을 사들인 것은 아닌지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WFM은 정 교수가 투자했던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E가 배터리 펀드를 통해 투자한 업체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부인 이모 씨는 코링크로부터 WFM 주식을 장외 거래로 사들였습니다. 2018년 4월 주식 6억 원어치입니다. 비슷한 시기 조 장관 처남이 일하는 회사의 서모 대표도 WFM 주식을 샀습니다. 1억 5천만 원 가량입니다. 검찰은 이 주식이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정 교수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산 주식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뿐 아니라 운용사인 코링크 주식을 거래하고 돈을 빌려준 정황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는 코링크 주식을 샀다가 2018년 8월 팔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판 돈이 동생 정 씨가 아닌 정 교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는 WFM에서 코링크로 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의 병원 진단서와 함께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여야는 조국 장관의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제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민 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직무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회의 빠지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세비 깎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 국민투표로 의원직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거론됐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에서 민생에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제장치까지 다시 만들면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바꿔야 한다며 도덕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조 장관 파면만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면서 민생 핑계로 외면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여의도 한 식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게 확인이 된 게 사흘 전이었고요. 다음 날 다른 지역에서 추가 발병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지금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동 중지 조치가 해제가 됐고 이제 돼지고기 값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흘째. 이동 중지 명령이 풀리면서 돼지고기 경매도 전국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돼지고기 값도 곧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살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면 모를까 현재까지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용으로 닭고기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돼지열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주와 연천을 들렀던 차량 등과 접촉한 건 전국 500여 곳입니다. 우선 경북 지역 3곳은 감염이 안 된 걸 확인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향후 이제 일주일간 최소한 요 기간은 사실 좀 누구도 말할 수는 없죠. 약간 조심스러운데 최소한 이 중점 지역을 가지고 좀 관리는 제대로 했다면 현재까지 크게 우려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는 돼지 농가 6,300곳을 전부 소독하고 점검한 뒤 앞으로는 파주와 연천을 중심으로 6개 지역을 위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한동안 교착 상태였던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한 얘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현지 시간 오늘 23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조율을 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보다 체제 보장 쪽으로 방점이 옮겨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종권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 어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3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 한미 동맹과 영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르면 9월 말 재개되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회담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 해법이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사전 조율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JTBC 취재진과 만나 최선희 부상과 권정근 북미 국장이 대화 복귀를 밝힌 만큼 9월 내 실무협상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 대해선 제재 해제보단 체제 보장으로 방점이 옮겨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제재 해제보다는 소위 안전보장, 체제 보장이라는 쪽으로 방점이 옮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조율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미일 3자 조율도 하는 등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사우디 석유 시설이 공격을 당한 뒤 이란을 콕 집어서 이를 전쟁 행위라고 비난했던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보다 제재 강화를 얘기하는데 두 사람의 대응이 왜 다르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폼페이오 장관이 따르는 것으로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사우디 원유 시설 드론 공격의 주체로 다시 한번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I think it's abundantly clear, and there is an enormous consensus in the region that we know precisely who conducted these attacks was Iran. 그러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We'd like a peaceful resolution indeed. I think we've demonstrated that. 전날 사우디를 방문해 석유 시설 공격은 이란의 전쟁 행위라고 말한 데 비하면 한 단계 톤을 낮춘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를 만나서는 이란이 테러 조직 지원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거라며 동맹과 연대를 통한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사우디 북부를 방어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이란도 이에 맞섰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군사적 대치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나 사우디가 이란을 공격한다면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일반 토의에서 이들이 기조연설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013년에 한 번 지정이 됐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을 했다.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까? 네, 일단 예비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당장의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일단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게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것 또한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부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 지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제재 조치는 없고 앞으로 2년간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한 관해서 협의를 한 뒤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13년 이래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조업이 금지된 남극 수역에서 작업을 했던 게 발단이 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다음 달에 이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리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인근의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19일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무 협상은 일단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 현지 언론들은 이번 협상이 농업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려야 한다라는 게 그동안 미국 정부의 요구였습니다. 요청이었고요. 또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강제 이전 문제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 10분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한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검찰 예산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국회의원과 검찰의 유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군 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발생 지역에 위치한 부대 야외 훈련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렸고 예비군 훈련 일정도 연기했습니다. 또 가족이나 본인이 축산업에 종사해 방역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입영도 늦출 수 있게 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어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서 한미 동맹과 동북아 지역 전략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려잡은 OECD입니다. 지난 5월에 2.4%로 갔는데 여기서 0.3%포인트 낮춘 2.1%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환경으로 수출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9%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올랐던 석탄과 연탄 가격이 올해는 동결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석탄은 26%, 연탄은 71%가량 올랐습니다. 올해 동결 조치와 함께 정부는 연탄 쿠폰 같은 저소득층 지원은 동일하게 시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GM, 지난주 전면 파업을 벌였었는데 또다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부분 파업인데요. 어제 한 달여 만에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9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남서쪽 123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중국 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가수 승리가 원정 도박과 환치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다음 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양 전 대표의 경우 가수 BI의 마약 투약 혐의와도 관련이 있어서 별도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세계 종교 문화 축제,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국내 4대 종교인들이 모여서 화합을 예대하는 행사입니다. 내일까지 전북 전주와 익산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오늘 시작돼서 8일 동안 열립니다. 영화제 기간 파주 인근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야외 상영회 등의 행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 중앙일보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표지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윌셔 블러바드와 노먼디 애비뉴 교차로가 중앙일보 광장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LA시 의회는 지난 1974년 창간한 미주 중앙일보가 한인사회 권익을 옹호하고 LA의 한국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 모테기 신임 외무상이 처음으로 회담을 하는 방안을 놓고 오늘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찰청을 돌면서 일선 검사들과 오늘부터 만납니다. 오늘은 의정부지검에 가는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입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가수 유승진 씨가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 위법이라면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이 16도 가리키는 등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지만 꽤 쌀쌀합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북한도 25도 안팎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대한 해협을 통과하면서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몰고 오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되겠고요. 이후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제주에는 150에서 많은 곳은 500mm 이상, 또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에도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곳곳 100mm 안팎의 상당한 양이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는 동안 평년 기온을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6개월 전부터 경찰의 미제 사건 전담팀이 맡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현장을 찾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죠.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 보고 싶고 장 그랬죠. 1991년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5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찾기에 온 국민이 참여했지만 단서 하나 못 찾았습니다. 소년들의 유골은 11년 뒤인 2002년에 나왔습니다. 두개골에서 함몰 흔적과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살해된 뒤 안매장됐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대구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서 하나 찾기가 쉽지 않지만 원점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뜨면 한두 건씩만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민감용 경찰청장도 오늘 유골 발견 현장을 찾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범인을 꼭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로 한 겁니다. 유가족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미제 사건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죠. 이렇게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어제 저녁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캠퍼스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촛불 집회를 개최한 세대학 집행부는 전국 대학생연합 촛불 집회를 제안하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집행부는 현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집회를 끝으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전국 대학생연합 촛불 집회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7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녕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25톤 트레일러의 부품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뒤따라오던 카니발 차량의 바퀴가 파손됐고 그 뒤에 벤츠 차량을 또 다른 25톤 트레일러가 들이받았습니다. 벤츠 차량이 크게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의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과 5층 주민 9명은 연기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또 다른 이웃인 70대 노인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3층에는 화재 당시 사람이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리고 이영호 군 유교의 살인 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고 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옷가지 등에서 나온 DNA를 교도소 수감자들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춘재라는 50대 남성 무기수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 2006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정 경희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고요.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30여 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드디어 특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화성에서 일어났던 네. 이제 연쇄 강간 살인 사건들이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거했던 증거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 안에서 정확한 이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DNA 검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발전이 안 돼 있다 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범인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DNA 추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당시에 수거된 증거물에서 지금 이제 10개의 사건 중에서 3개의 사건에서는 이미 증거물을 확인을 했고요. 네. DNA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4번째 사건은 현재 국가수에서 증거물을 이제 DNA 추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조만간 그 부분에서도 이제 확인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DNA법이 입법이 돼가지고 네.
2010년도부터는 경찰에서 이제 입건된 그 형사범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DNA를 추출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무부에 있는 재소자들로부터도 자그마치 17만 명으로부터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17만 명과 지금 이제 증거물에서 나온 DNA를 매칭을 시켜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현재 재소자로 부산교도소에 이제 수감돼 있다. 이런 사실까지를 지금 확인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과자와 재소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력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소시효 폐지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미제 사건에 대한 전담반들이 경찰청마다 다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제 사건에 빠졌던 증거물들을 들여다보다가 결국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도 생각보다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 미제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뚜껑을 열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보내서 시효는 끝났지만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자.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무기수의 경우에는 모범수로 생활을 하게 되면 20년 정도 복역한 뒤에 가석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확실하게 범행이 드러나게 되면 가석방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가석방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은 매우 모범적이어서 여러 가지 따기 어려운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규율 위반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추정키는 본인도 아마 조만간 보통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30년이 되면 이제 가석방을 시켜주는 게 관례이다 보니까 조만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틀 전입니다. 경찰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춘재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을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DNA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상황이 된다면 범행 자백은 필요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안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나 지금 DNA 검사라는 게 워낙 정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것도 복수의 증거물에서 교차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법적인 어떤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는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본인들의 이제 자녀들 또는 배우자들 또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지금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범인을 특정을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절차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리저리하여 이제 당신의 가족이 이렇게 사망했다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 법률 개정된 법률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씨라는 사람을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자백을 받는 것도 쉽진 않죠.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이밀었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좀 흔들려서 범행을 자백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만약에 사형수 같았으면은 자백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지금 무기수라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출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본인이 화성 연쇄 살인범이라는 딱지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안고 있을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를 감당할 생각이 아마 없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여전히 가석방에 대한 기대를 갖고 범행을 시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3차, 세 차례 사건입니다. 5차와 7차, 9차 사건에 DNA가 지금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고 4차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DNA가 그 일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5차, 7차, 9차 사건을 보면 범행 수법이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지금 이제 1차부터 지금 이제 8차를 빼놓고는 범행 수법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이제 당시에도 이게 뭐 상당히 유사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이제 결박을 할 때 사용된 뭐 여성의 물품 스타킹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매듭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모두 강간살인인데 그 시신에게 일종의 오욕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입에다가 이제 뭐 속옷 같은 것을 막 말아넣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이제 오욕한 증거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시신을 유기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해서 당시에도 지금 유사성이 매우 높아서 만약에 5차가 지금 밝혀지면 1, 2, 3, 4차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수법이 흡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제 피해자들은 다 목졸라 살해됐기 때문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DNA를 일치하는지 여부 조사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장기 미제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리고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도 뭐 다시 해결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증거물만 충분히 잘 처음에 확보를 하고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조그만 세포라도 몇 개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을 증폭시켜가지고 DNA를 확인하는 기술은 이제는 다 국내에서 발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물들의 보존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문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물갈이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40명 넘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자 의원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기 위한 눈도장 찍기용 삭발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중진연석회의, 이해찬 대표가 가볍게 농담식으로 말을 건넸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가라앉았습니다. 국회가 신뢰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내에서 중진 물갈이 얘기들이 나오는 마당에 신뢰를 받지 못하면 공천받기 어렵다는 쪽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선 친문 인사들의 잇단 총선 불출마 소식 이후 공천 물갈이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 출신 장관과 중진 의원, 비례대표 의원 등 10명가량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연말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자 20%를 고려하면 현역 물갈이 폭이 40명을 넘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조국 장관 논란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개혁 공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보다는 당장 조국 장관 사퇴 요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하루 현역 의원 5명이 더 삭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어지는 삭발이 내년 총선 공천을 노린 눈도장 찍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여야의 주도권 잡기 전략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문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먼저라면서 릴레이 삭발식으로 투쟁 동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조국 정국과 총선 전국에 임하는 각 당의 전략을 중심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 다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조국 정국도 그렇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당은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 거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특히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소위 공정이라는 가치, 네. 그것을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잘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다시 전열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민생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인 여건도 매우 좋지 않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초래돼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돼지열병 같은 이런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네. 이번 국정감사 그리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이런 국민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당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조국 블랙홀,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서 민생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네. 됩니다. 국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고 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놔도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더 이상 조국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외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오기를 국민들이 이미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이제 국민들의 민생을 살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예. 자유한국당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은 정의와 형평을 앞세우면서 지난 정권을 모두 적폐로 몰아서 출범을 하고 상당 기간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정의와 형평을 늘 내세우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정의와 형평이 가장 중요시되는 법무부의 장관을 맡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다른 경우 같으면 수십 번 낙마했을 후보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조사가 국민들 사이에 20% 이상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국회가 예산도 심의하고 또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국회이기는 하지만은 조국 장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일정을 협의해서 대정부 질문도 하고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지만은 쌀에 돌이 섞이면 제대로 된 쌀밥이 될 수 없듯이 그 돌을 골라내지 않고는 제대로 된 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국 장관 퇴진도 강하게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각종 민생도 챙겨나가는 그런 정기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퇴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국회도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의사 일정을 모두 협의를 했고 네.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장외투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장외투쟁은 조국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요. 또 조국 정국에 대해서는 뒤에 세세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보태볼까요? 네, 그러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 조국 장관을 후보자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기까지 정말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그 과정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은 나왔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결정적 한방
정말 불법이 확인된 거, 그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청문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의혹만 제기했지 뭐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 지가 상당히 여러 날 되는데 아직도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쌀에 돌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쌀 안에 검은 쌀을 가지고 돌이라고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돌인지 검은 쌀인지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말 가혹할이 많지 그렇게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전 세계 검찰이 봉사상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 맡겨놓고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는 거는 특별한 뭣도 없으면서 계속 이 조국 문제, 조국 장관과 그 가족 문제를 정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말 국회로 들어와서 검찰의 역할과 자유한국당 야당의 역할을 분리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의원께서 네, 잠깐만요. 우원식 의원께서 그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예 이 문제를 다 정리하고 내년 총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조 의원님 반론하십시오. 결정적 한방 한방 그러는데 결정적 한방이 저는 벌써 여러 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그 표창장 위조 문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공익법연구소에 인턴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지금 언론이나 우리 이 여당이 요구하는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경우 말고 뭐가 결정적 한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후보들은 이런 거 한두 가지만으로도 모두 낙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피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자료로 볼 때 이런 정도면 이건 버틸 수가 없다. 또 정작 조국 장관 본인에 관련된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경제 공동체라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혈연 공동체, 심지어는 이불 공동체라는 말도 씁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가 부인의 관계들은 이런 일을 본인이 몰랐다. 이래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는 가족의 그런 일들도 다 책임을 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니까 밝혀는 지겠지만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저는 진짜 무법의 대명사가 돼버린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저히 자존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정작 정부 여당이 민생 문제 신경을 쓰려면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만 민생 문제도 더 잘 풀릴 수 있지. 이 문제를 두고 민생에 집중하자 해서는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뭐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만 검찰발 또는 자유한국당발 의혹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조국 후보와 가족들, 특히 그 가족 문제에 대해서 집중화돼 있었는데 가족들한테 반론권이 없습니다. 이야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만, 한쪽의 의혹만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그런 것 같은데 일테면 그 부인이 그 영어 교육 자문료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그 대학에서는 자문을 하려면 겸직을 해야 되는데 겸직하는지도 몰랐고 신청한 적도 없다. 뭐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의 부인이 겸직 신청서를 내고 겸직 허가를 받은 사인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학에서 이야기했던 주장만 보도에 크게 나가고 그 부인이 정 교수가 내놓은 그 반론에 대해서는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의혹이 부풀러지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밝혀진 또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 아니고 계속 반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조국 장관을 물러나라라고 하는 건 무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들 속에서 비판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는 수사를 검찰에다 맡기자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뭐 밝힌 게 있습니까? 훨씬 유능하게 검찰이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왜 계속 바깥에서 하는지, 저는 그 바깥에서 하는 게 검찰한테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정상화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 겸직 허가와 관련해서 보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규정상 이 정 교수처럼 자문기간이 한 달을 넘기면 반드시 산업자문협약을 체결하고 또 자문료를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학교에 15%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저희 JTBC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와 관련된 반론하십시오. 언론에 나오는 숱한 보도 중에서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밝힌 것이 뭐있냐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이 밝혔죠. 조국 장관 후보자의 표리부동이나 이율 배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밝혔습니까? 본인이 평소에 SNS에 올려왔던 말이나 요구했던 말과 전부 다르고 이율 배반적인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밝혀서 저는 이 조국 장관 청문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저런 분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청문회 제도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시도도 여러 건 나왔고 있을 수 없는, 말하자면 처음으로 겪는 이런 상황들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은 국회가 민생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민생을 챙기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빨리 조국을 정리해야만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지 조국을 둔 채로 이건 좀 덮고 지나갑시다, 봅시다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간곡하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호영 의원은 아주 합리적인 분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그냥 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증거인멸을 했다고 그러는데 증거인멸을 했습니까? 핵심은 하드디스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가 지금 그 하드디스크가 어디가 있냐면 검찰로 가 있어요. 그 증거인멸을 하려면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걸 다 지워버리든지 완전히 복원을 못하게, 포렌식을 못하게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안 한 겁니다. 압수수색 당하면 본인이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랜 기간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증거인멸인지 아닌지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인멸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의혹 제기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쪽은 반론권이 없고 이런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정쟁인 겁니다.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강도로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치 국사범을 다루듯 하는 그런 강도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맡기시자 이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와 있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든지 특수부 축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피의사실 공표는 원래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돼 있죠. 돼 있는데 변호사신데 그런 걸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걸 활용했으며 특히 조국 장관이 예전에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조국 장관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분명하게 제도화하는 것을 조국 수사 이후로 미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 같고요. 잠깐만요. 감추지 않겠다는 거고요. 조국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거나 검찰이
수사하는데 무슨 위축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토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에 대한 반론을 짧게 예. 듣고 제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느끼는데요.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다. 없었으면 하드디스크를 왜 가져가서 그 거래하던 그 직원의 그 체력 단련장 박스에 넣어놓은 것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한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전부 조국 측에서는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이나 그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고 있고, 더구나 법무부 차관과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자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태들이 모두 수사를 축소하고 줄이려는 그런 시도들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조국 장관이 있는 상태로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과거 정권에 우병우 수석 같은 분이 있을 때 자유한국당 분들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분들이 과거에 하던 거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네, 우원식 의원님. 과거 그러는데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주호영 의원님. 제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말씀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예.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법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해봐야 될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수사에 관여하거나 형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일 경우에만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고, 이 이전에도 민주당의 요구로 세월호 사건 때라든지 그다음에 가습기 사건 때라든지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 이외에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실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민정수석실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왜 민정수석실이 이런 걸 거르지 못했느냐, 민정수석실의 자체 감찰 기능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챙겨봐야 할 테고요. 짧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관계기관들이 이것을 덮으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국정조사 요구는 계속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선 법적 요건이 안 돼요. 네. 지금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얼마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야당 때 그렇게 막 세월호 문제나 이런 걸 세게 바깥에서 이야기할 때는 왜 그랬냐면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검찰이 밝히고 있는데 국정조사 하자 그러는 거는 검찰에다가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검찰이 뭘 잘못한다고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이 왜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 이러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 수사가 이렇게까지 하냐.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청문회 끝나자마자 한 번도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엔 과도할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 가혹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안 하면서 뭐 잘못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하면서 국회로 가져오겠다. 이건 소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민정수석 시절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의 일 아닙니까? 장관 되기 전에 가족에 있었던 일이 그게 국정입니까? 그거를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거. 이것도 전 말이 짧게 안 정리를 된다.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3선이시고 네. 주호영 의원께서는 4선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의 중진 의원을 모시면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내년 총선에 대한 각 당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또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일단 우원식 의원님, 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진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네, 지금 뭐 40명, 사선 의원 이상이었으니까요. 40명 안팎의 현역 물갈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지금 중진 의원들 중에서 이미 이제 다음번에 출마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 계시고요. 또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출마 안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공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는 그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정하게 개파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치는 그렇게 물러나는 걸 통해서 그런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개파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되려면 시스템 공천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속해 있었던 당권재민혁신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이런 걸 둬서 아주 다방면의 평가를 합니다. 의정활동 평가도 하고 다면 평가도 하고 지역활동 평가도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점수를 쫙 매겨서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의 전반기 후반기 둘로 나눠서 두 번의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아주 가점을 줘서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정활동 국회의원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바꾸겠다 하는 시스템 공천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20%가 저희가 20몇 명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불이익을 받고 거기에다가 다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제대로 준비 못한 현역에 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압박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중진 의원이라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압박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열심히 하셔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말씀으로 저의 경우요. 네, 의원님. 그건 이제 저희 국민들이 판단하고 네. 또 그중에 다면 평가가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 결과에 따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릴레이 삭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삭발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박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삭발에 동참하라는 요구도 받고 있고 절대 삭발하면 안 된다는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정부가 정의, 형평 이런 걸 가지고 출범했는데 우선 그런 사회 정의 면에서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 있고 지금 이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좀 묻혀 있습니다만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그다음에 4강과의 외교, 한미 동맹, 경제 문제 이런 모든 면에서 거의 국정이 지금 수습 불가능한 지경으로 파탄 지경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외쳐도 그냥 뭐 우이독경식으로 흘려듣고 있으니까 알릴 방법이 없다. 이 절박함이나 이런 것을 알릴 방법이 없다. 오죽하면 70년 넘는 헌정사에서 야당 대표가 최초로 삭발하는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절박함을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이 상황이 이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한 선택으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국민도 있습니다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눈도장을 찍는 차원에서 삭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결기에 찬 삭발을 폄훼하는 그런 것이지 뭐 삭발한다고 공천 받을 것 같으면 공천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고민 끝에 치열한 삭발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띠게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고 두 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2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호영 의원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국민들께서도 심각성을 차차 알아가고 있어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나 역전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나 정권이 망하는 것은 좋지만은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저희들은 저지할 것이고 민생을 살피는데 정기국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4초 정도 발언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24초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 한 경제 단체의 회장께서 이제 경제는 버려진 자식인 것 같다. 언제 경제를 국회가 제대로 논의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난다 하는 그 지적을 뼈아프게 듣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입니다.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기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 민생을 챙겨야 됩니다. 이걸 더 이상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 19번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이제 국회에서 합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한 얘기,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으로 줄었다는 소식에 일본 언론들은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 비중이 큰 지방 도시들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는 성적표가 나오자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관련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관광객의 60%가 한국인이었던 오이타현의 경우 저가 항공까지 운항을 중단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의 씨가 말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체 관광객 1,200명분이 전부 취소된 골프장의 실태도 전했습니다. 홋카이도의 지방은행이 관광업계를 상대로 긴급 융자 창구를 연 것도 소개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도쿄 도심에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수출 규제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로 붐볐던 관광지인데요. 지금은 한국어가 거의 들리지도 않고 보시는 것처럼 안내문에도 한국어는 사라졌습니다. 大体半分ぐらいのじゃないですか、韓国の方だけでね。商売はやっぱり影響してますね。3割ぐらい影響してますかね。 그래도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中国は対前年比 16%、欧米や東南アジアは対前年比 13%、この大幅な増とな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일본과 가까운 대만이나 홍콩의 경우 2번 이상 왔던 재방문객이 많아 성장세를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은 혐의 등의 200여 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한 어린 부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역세권에 있는 빌딩을 3살짜리 손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매매 계약서까지 썼지만 5%의 계약금만 받았을 뿐 잔금은 받지 않고 넘겼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정상적으로 판 것처럼 꾸민 겁니다. 비중견기업은 사주의 장남에게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빠져나간 돈은 거래처와 짜고 세금 계산서를 조작해 채워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빼먹은 세금만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은 혐의가 있는 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자금 유출, 부당 내부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72명,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 연소자 147명 등 조사 대상자들이 가진 재산은 총 9조 2천억 원으로 한 명당 평균 419억 원입니다. 이 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는 147명입니다. 이들 가족의 재산은 평균 111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이들 미성년자는 물론 부모들에 대한 자금 추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시속 24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요일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오늘 밤부터 제주 산간 지방에는 최대 5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3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용의자 이춘재 DNA가 동일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사건의 DNA 분석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사건의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을 사들인 것은 아닌지 검찰이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WFM은 정 교수가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배터리 펀드를 통해 투자한 업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데 정 교수는 동양대 병원 진단서와 함께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국 이동 중지 조치가 풀렸습니다. 돼지고기값 움직임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대북 제재 해제보다는 북한의 체제 보장 쪽으로 방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에 대해 전쟁 행위라며 이란을 비난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화적인 해결을 선호한다며 이란도 같은 방식으로 이를 바라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버닝썬 사건에 이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중국 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놓고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난 7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최근 연일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남부 지역의 정부 건물을 노렸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아프간 남부 자불주에 있는 정부의 정보기관 건물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적어도 20명이 숨졌고 90여 명이 다쳤는데요. 탈레반이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잔해 더미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지 시간 18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 주에서는 잣을 수확하던 농장 노동자들이 드론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민간인 30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는데요. 미군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민간인 노동자들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로 착각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건데요.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가 농가의 지붕을 스치며 날아가서 헛간에 처박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프랑스 서부 지역에서 벨기에 공군 소속 전투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는데요. 인근 공군 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추락 직전 두 조종사가 기상 탈출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의 낙하산이 고압 전선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2시간여의 사투 끝에 구조가 됐고 두 조종사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호주 북부 지역엔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악어 때문입니다. 악어 무리가 도로를 막아선 채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차가 오든 말든 피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도로는 악어 서식지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종종 악어가 도로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럴 땐 악어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로를 지날 때마다 사파리 투어를 하는 기분일 것 같다며 아찔하다는 반응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일교차가 크고 밤부터 차차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 새벽에 출근하는데 꽤 쌀쌀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겉옷 꼭 챙기셔야 할 정도로 다소 쌀쌀합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평년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과 대구가 16도, 전주와 광주가 창원이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서울이 26도, 광주도 26도, 대구가 2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걱정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가까이 지나는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내리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오늘 밤 제주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되겠고요. 이후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의 양이 무척 많습니다. 제주도의 많은 곳은 50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또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곳곳 100mm 가까이 쏟아지는 만큼 피해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직전에 태풍은 바람이 아주 강했잖아요. 이번 태풍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이번 태풍도 태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과 도서 지역 곳곳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20m 안팎으로 무척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낡은 집은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기 때문에 피해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강풍과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대비 철저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김연아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새로 나온 소식들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튀니지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11년 이른바 아랍의 봄, 국민들의 거센 퇴진 요구로 축출이 됐었던 알리 전 대통령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망명지인 사우디에서 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 현지 시간으로 19일 사망했습니다. 벤 알리 전 대통령은 아랍의 봄이 일었던 2011년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에 사우디로 망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현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전립선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벤 알리는 1987년 총리에 올랐고요. 같은 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북한 정권 수립 71주년 축전에 답전을 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전략적인 북중 친선을 변함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자신과 시 주석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 앞에 과시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답전은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에 화답하는 성격이어서 통상적인 메시지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앞두고 중국과의 공고한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이란에 대해서 지금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여성이 분신을 해서 사망을 한 사건이 지금 계기가 되고 있는데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입장을 허용하라는 촉구가 나왔네요. 네, FIFA 회장이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여성의 축구 경기장 허용이라는
FIFA와 자신들의 반복된 요구를 이란 축구협회와 이란 당국은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란에 FIFA 대표단을 파견했고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슬람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여성이 지난 3월에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려다가 체포가 됐고요.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달 초에 현지 법원 청사 앞에서 분신해서 결국 사망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이 돼 있다가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온 섬 거제 저도 이번 주부터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말엔 떠나요 시간에 어떻게 이 저도를 잘 돌아볼 수 있는지 자세한 여행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시범 개방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1년 동안 네네.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전면 개방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아직 이제 군사기지가 있다 보니까 네. 완전 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루에 600명에 한해서 이제 방문이 가능하고 오전, 오후 한 차례씩 방문이 허용이 됩니다. 시간은 한번 가시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돌아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시간도 제약이 있고 네.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인원도 제약이 돼 있고 맞습니다. 이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이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나도 네. 그럼 저도에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좀 미리 알아둬야 될 거는 유람선 타려면은 미리 예약도 좀 해야 된다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객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시즌이다 보니까 네네. 유람선을 타시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한데요. 이 유람선은 국농항에서 출발해서 저도와 중족도 또 대죽도 이수도까지 1시간 반 정도 코스입니다. 네. 또 이렇게 유람선만이 아니라 직접 차를 타고 가셔도 물론 방문이 가능한데요. 네. 이때도 물론 예약을 하시면 더 좀 편하게 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가 제일 볼만한가요? 이 저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3개의 그 산책 코스가 이번에 개방이 되는데요. 네. 이 코스에는 2개의 전망대도 있다 보니까 주변에 뭐 해금강을 비롯한 거제도 아주 멋있는 그런 자연 절경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일출이며 일몰이며 자연의 그 변화무쌍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을이다 보니까 저렇게 산림욕을 하는 것도 아주 더없이 훌륭한 또 저도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사진 촬영은 또 그렇게 마음대로 또 할 수는 없다 그래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기지가 아직 있습니다. 해서 네. 안전요원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함께 걷게 되는데 이때 지정된 그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사진 촬영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네. 뭐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건데 네. 일단 약간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사진 네네. 촬영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루 인원도 제한되고 또 네. 이제 옆에 누군가 인솔을 해서 가는 그런 네.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거제잖아요. 네. 저도에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제 저도만 갔다 오기 좀 아쉽죠. 네, 근처에 맞습니다. 갈 만한 곳도 있습니까? 네, 김해와 이제 거제도 사이에 있다 보니까 주변 이 관광을 함께하기에 참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해금강을 같이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다에 면한 이제 기암 개석이 아주 절경을 이루고 있고요. 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우리의 지난 근현대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중화인민공화국군, 당시에는 이제 중공군 포로 그리고 인민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거제도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동남부 끄트머리에 위치한 데다가 또 섬이다 보니까 네. 배로만 수송할 수가 있고 또 육지가 가까워서 상당히 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포로 수용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시인 김수영, 또 정지용, 또 화가 이쾌대 선생 등도 이곳을 거쳐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로 간 냉전 대결의 축소판 같았던 곳이 바로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박물관 혹은 기념관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자연 경관도 아름답지만 네. 한국 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한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근데 거제에 왜 중국 음식이 유명한 거예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 한반도 남부에 있던 화교들 상당수가 같이 피난을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분들의 이제 고향은 주로 산동성이나 절강성 출신이지만 분단 이후에 이 냉전 때문에 남반부에 있던 이 화교들은 자유중국 즉 대만으로 이제 국적을 변경하게 되는데 중화인민공화국군이 들어오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결국 피난을 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 수복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 초토화가 된 마당에
결국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일대의 중국 음식에 이제 기원을 이루기도 했거니와 또 거제와 통영 일대의 해산물을 조합해낸 독특한 또 이 중국 음식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와 또 거제까지 받고 네. 저도보다 더 먼저 개방이 된 대통령 별장이 또 있잖아요. 네. 청남대. 이건 충북 청주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청해대가 이제 저도에 있는 거라면 이 청남대는 충북 청주의 이제 대청 호반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전두환 정권기인 1983년에 처음으로 대통령 전용 별장이 됐는데 이후에 6대통령이 89번에 걸쳐서 472일간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 대통령 시절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민간에 개방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예전 6명의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그 산책로도 조성을 하게 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길, 김대중 대통령길 이런 게 있는데 좀 노약자분들이나 걷기 불편한 분들에게는 좀 평탄한 김영삼 대통령길을 추천해 드리고요. 좀 다이내믹한 하이킹이 난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김대중 대통령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그 4대강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물길을 끼고 호수를 끼고 이런 또 산책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길도 좀 특징이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좀 올라와 보면 네. 서울에는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역시 출입이 통제가 됐다가 전면적으로 풀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청와대 주변은 원래는 다 민간인이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지만 지난 1968년 1월 21일 날 말 그대로 121 사태 혹은 김신조 사태가 벌어졌고 또 바로 이틀 뒤에 푸에블로호 미군 함정이 북한군에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그해 말에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까지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청와대 주변이 다 이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네. 한참 이후인 이제 김영삼 대통령기에 들어서 비로소 북한에 대한 이제 이 뭐랄까 군사적 자신감을 확보하면서 인왕산이 가장 먼저 민간에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인 김대중 정권 때는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요. 네. 또 다음 정권인 노무현 정권 때는 바로 뒷산인 백악산, 흔히 이제 북악산이라고도 네네, 하는데요. 북악산. 백악산이 이제 개방이 됩니다. 이후에 한 2정권 동안은 별 변화가 없다가 최근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네.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 체제로 바뀌면서 오늘은 요즘에는 이제 가도 그렇게 큰 제약 없이 돌아보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참 의미가 있는 곳들입니다. 권력의 공간에서 시민의 공간이 된 맞습니다. 곳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공포 영화 하면 여름이었는데요. 요즘은 계절과 상관이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건 귀신이 이제 아닙니다. 새로운 두려움들을 비추고 있는 공포 영화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맛이 이상해?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잔말 말고 올 것이지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새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서로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가족. 따뜻한 울타리였던 집은 가장 무서운 공간이 됩니다. 귀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말해온 정상 가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과정은 서늘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한때 공포 영화 주인공은 귀신이었습니다. 가부장자 아래서 억울하게 죽은 여성. 마지막으로 네 뱃속에 있는 씨를 없애야겠다. 가혹한 입시 경쟁 속에서 절망한 여고생까지. 너만 없으면 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 거야. 귀신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품은 한을 내보이며 부조리한 세상을 꼬집었습니다. 비슷한 귀신의 모습이 식상해지면서 최근엔 공포 영화가 우리 삶 속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비춥니다.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먼지처럼 곳곳에 퍼져 있는 불신과 분노, 뾰족한 해법을 찾기 힘든 부조리를 끄집어냅니다. 인종, 계급에 얽힌 무서운 편견을 이야기하고 가족이 해체되며 겪는 두려움을 풀어냅니다. 공포 영화는 한여름밤의 오싹한 꿈을 넘어 불안이 일상이 된 우리 시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 장예나 김혜린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일본조를 이기고 중국 오픈 8강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랭킹 53위인 장예나 김혜린은 어제 2019 중국 오픈 여자 복식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 마스모토 마유, 나가하라 와카나를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대표팀의 여자 복식 투톱 이소희 신승찬과 김소영 공희용도 8강에 합류했습니다.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현지 시간 19일 이란에서 열린 아시아 남자 배구 선수권 대회 8강에서
인도를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현지 시간 20일 이란과 결승 길목에서 맞붙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7도 가리키는 등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지만 꽤 쌀쌀합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6도, 대구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북한도 25도 안팎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몰고 오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되겠고요. 이후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에는 150에서 많은 곳은 500mm 이상, 그밖에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밖의 지역도 곳곳 100mm 안팎의 상당한 양이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는 동안 평년 기온을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시속 24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요일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오늘 밤부터 제주 산간지방에는 최대 5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네 번째 사건의 DNA 정보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사건 증거품에서 나온 DNA가 본인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용의자 유춘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로 나오게 된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을 사들인 것은 아닌지 검찰이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WFM은 정 교수가 투자했던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E가 배터리 펀드를 통해 투자한 업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데 정 교수는 동양대 병원 진단서와 함께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수 유승준 씨가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 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